가정에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가계부를 쓰듯이 국가도 외국과의 교역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통계를 작성한다.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상품, 서비스 및 자본 등 모든 경제적 거래를 종합하여 기록한 통계가 국제 수지표이다. 수지라는 말 자체가 수입과 지출이죠. 여기서 일정 기간은 통상 1년으로 설정이 된다. 국제통화기금에서 국제수지 통계 포괄 범위 및 평가 기준을 정하고 각국은 여기에 따라 국제수지표를 작성하고 있는데 국제통화기금은 대외거래의 환경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에는 이 기준을 개정하고 있다. 현행 국제수지표는 상품 및 서비스를 수출한 금액에서 수입한 금액을 차감한 경상수지와 자본 이전 등을 기록하는 자본수지, 그리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금융거래를 기록하는 금융계정으로 분류가 된다. 뭐가? 국제수지표가. 그래서 사실 요 뒤에 4번 문제를 그냥 바로 또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국제수지표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그리고 금융계정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그 중에서도 금융계정은 거주자가 해외에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자산으로,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한 금액을 부채로 기록한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투자를 하면 그걸 자산으로 처리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면 언젠가 그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그걸 부채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해외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금융계정의 자산 항목에는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자산 증가액을, 부채 항목에서는 부채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한 순부채 증가액을 각각 기록하며 금융계정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금융계정 순자산으로 인식한다. 이것도 다 계산식이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국제수지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수입과 지출에 대한 기록이고요. 이 안에는 경상수지, 자본수지, 금융계정이 있었죠. 경상수지라는 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말하는 거고 자본수지는 자본의 이전을 기록한 것. 그리고 금융계정 안에서는 자산과 부채를 또 나눴는데 자산은 거주자가 해외 투자한 거, 그리고 부채로 인정하는 거는 비거주자가 국내 투자한 거, 이걸 이제 부채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또 금융계정 순자산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금융계정 순자산이라는 건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된다고 했어. 근데 자산은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자산의 증가액에서 감소액을 차감했다고 했어요. 그런 순자산 증감액이라고 쓸게요. 순자산 증감액. 여기서 순부채 증감액을 빼면 된다 라는 것까지를 지금 읽어보았고요. 국제수지표에는 기초통계의 오류나 통계 작성상의 실수 등에 따른 약간의 오차와 누락이 존재하지만 이를 무시한다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차감하면 0이 되도록 국제수지표가 작성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약간의 어떤 계산식이 필요한데 경상수지 합에서 경상수지와 자본주의의 합에서 여기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빼면 빵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다음
국제 수지표에 기록되는 대외거래. 자, 지금부터는 대외거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기준으로 경제적 거래를 기록하므로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 그럼 이거는 기준이겠죠? 자, 여기서의 거주성은 국적보다는 거래 당사자의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 정해지는데, 보통 개인이 1년 이상 어떤 나라에서 경제활동 및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에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그 나라에 있다고 본다. 즉, 개인이 1년 미만 기간 동안 본국을 떠나 해외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본국의 거주자로 보는 반면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다. 자, 그 다음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에서 설립되고 법적으로 등기가 되어서 법인격을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법인격을 획득했다라는 거는 어떤 권리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격을 말하는데, 법인격을 획득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A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B국에 성립 등기한 현지 법인은 비록 실질적 경영권은 A국의 본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A국 입장에서는 그 B국에 설립 등기한 것이 비거주자로 분류가 된다는 거죠. 또한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해서 이 상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타국에 판매하는 경우라도 상품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인은 상품의 수출입에 해당하게 된다. 네, 이런 수출입과 관련된 얘기니까 이거는 경상수지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국제 수지표에 기록하겠죠. 왜냐면 어쨌든 수출입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는 대외거래에 대한 거였고, 이 대외거래에서는 거주성과 소유권 변동 여부가 중요하다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거주성이었는데, 이 거주성도 개인과 기업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었죠. 개인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나눠서 봤는데,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해외에서 경제적 활동을 한다고 해도 본국의 거주자라고 보는 반면에 1년 이상이 되면은 본국에 비거주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 해외를 거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기업인 경우에는 법인격을 획득하면 그 해당 국가의 거주자라고 본다라는 거였고, 두 번째, 소유권 변동 여부. 소유권 변동 여부가 있으면 거주자가 해외 비거주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그것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도 수출입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다음 3문단. 한 국가가 1년 동안 비거주자와 거래를 하고 나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규모의 변동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 변동은 나라 전체로 보면 대외지급 능력의 변동을 가져옵니다. 1년 동안 발생한 거래를 기록하는 국제수지표와 달리 연말 시점에서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대외금융자산과 비거주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대외금융부채 및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차감한 순대외금융자산의 잔액을 보여주는 것이 국제투자대조표이다. 자, 여기서 대외금융자산이라는 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한 걸 말합니다. 언젠가는 다시 국내 거주자가 다시 돌려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냥 해외 투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자산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 건 언젠가 또 외국인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부채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외국인 투자. 그리고 여기서 순대외 금융은 이거 두 개를 차감한 거. 차이가 순대외 금융 자산이래요. 그럼 여기서는 국제투자 대조표에 대한 걸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외금융자산이고, 근데 이 대외금융자산은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한 자산을 말하고, 두 번째 대외금융부채.
이거는 비거주자가 우리나라에 투자한 것을 말하고 순대외 금융자산이 있다. 근데 이 순대외 금융자산은 대외금융 자산으로부터 대외금융 부채를 뺀 값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일반적으로 순대외 금융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대외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고 한다. 이것도 인과관계니까 순대외 금융자산이 높아지면 대외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국제투자대조표에는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의 연초 잔액에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에 따른 증감을 조정하여 연말 잔액이 작성이 된다. 거래 요인은 매매나 차입 등 실제 경제적 거래를 통하여 자산이나 부채의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국가 간 자금의 이동이 수반이 된다. 여기서 뭐 차입 이런 말은 자금을 조달하다 이런 뜻이고요.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으나 자산이나 부채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로 자금의 이동을 수반되지 않는데요. 그리고 얘는 환율이나 가격 변동, 기타 변동으로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는 거래 요인과 비거래 요인으로 나뉘었는데 거래 요인은 경제적인 거래가 있고 가치 변동이 있고 자금의 이동이 있죠. 반면에 비거래 요인은 경제적 거래는 없고 가치 변동은 있고 자금 이동은 없는 애를 말합니다. 국제투자 대조표는 국제수지표와 마찬가지로 특정 통화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는데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평가가 변동이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준 통화가 달러면 달러로 표시가 될 텐데 달러가 아닌 자산일 경우에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기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비거래 요인에 환율, 가격 변동, 기타 변동 요 말 때문에 3번에 여기가 환율이 들어가겠죠. C가.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국제수주표의 금융계정은 거래 시점에서 실제 시장 가격으로 대외거래를 작성하는 유량 통계인 반면 국제투자대조표는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 잔액을 연말 시점에 평가하여 기록한 저량 통계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유량 통계와 저량 통계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욕조에 물을 받을 때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과 욕조 안에 고인 물을 상상해 보면 되는데 1분당 5리터의 물이 배출된다고 할 때 10분이 지난 시점에는 50리터의 물이 고이게 되겠죠. 이 경우 욕조에 담겨있는 50리터의 물이 저량이 되고 유입되는 1분의 5리터가 유량이 된다. 그러니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이 된다는 거죠. 만약 국제투자대조표가 작성되는 연초와 연말 시점 사이에 비거래 요인이 없다면 잔액의 차이는 국제수지표의 금융계정과 개념이 동일하게 된다. 근데 비거래 요인이 없다면 그렇다고 하네요. 근데 이 부분이 1번의 5번 선지와 관련이 있는데 국제투자대조표에서 대외금융자산 및 대외금융부채 증감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순대외 금융자산이잖아. 그러니까 국제투자대조표에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잖아. 근데 그게 금융계정과의 괴리가 발생한다라는 건 지금 비거래 요인이 없었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비거래 요인이 없으면 금융계정과 국제투자대조표에 기록된 애들이 같다라는 건 만약에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있다면 얘네는 괴리가 생긴다는 거겠죠. 그래서 비거래 요인이 변동이 생기면 얘네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5번 선지가 맞다고 본 거죠. 이처럼 한 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은 상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에 기초한 경상수지 흑자를 통한 외화자산의 축적과 더불어 대외금융활동을 통한 투과 성과에 따라 결정이 된다.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대외금융활동의 투자 실적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하면 순대의 금융자산이 감소하여 대외지급 능력이 감소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국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함에 따라 비거주자들이 국내 투자 자금을 회수할 경우 환율이 상승해서 자국 통화의 대외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1번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이 되더라도 국제투자 대조표당 순대외 금융부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 흑자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더라도 순대외 금융자산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었죠. 얘는 맞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했어. 그렇다는 거, 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걸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주지 국가의 국제수지로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제수지로 인정을 하겠죠. 그래서 2번은 맞습니다. 3번 국제수지표상 주식, 채권 등 대외금융자산의 가치는 연말 시점에 평가된 시장 가격이다. 국제수지표상은 지문에 따르면 실제 시장 가격으로 작성하는 유량 통계입니다. 연말 시점은 저량 통계에 대한 설명이죠. 정답은 3번이고 연말 시점이 아니라 실제 시장 가격이라고 바꿔줘야겠네요. 기업의 경우 주된 경제적 이익의 중심이 되는 나라를 법적 등기 여부로 판단해서 구분하는 것도 맞네요. 지문에서 법인격 획득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거 솔직히 뭐 풀라고 낸 문제 같지가 않아요. 최대한 좀 지문의 내용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좀 해볼게. 자, A국은 자국 통화인 달러화를 기준으로 국제투자 대조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 순대외 금융자산이 0을 유지해 오던 A국은 2023년에 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했대요. 근데 이 순대외 금융자산은 우리 지문에 따르면 계산식이 요거였어요.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값인데 그게 0이었다라는 건 결국에 대외금융자산과 대외금융부채의 값이 같았다 라는 말로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대외금융부채죠. 둘이 같았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달성이 됐대요. 비국 거주자, 자, 이번에 새로운 나라의 거주자가 A국의 주식이 호황을 맞을 거라고 예상하여 진의 돈을 A국 통화로 환전해서 A국 주식 회사에 50억 달러를 투자했대. 자, A국 입장에서는 해외 투자이거든요. 해외 투자자가 A국에 투자를 한 거잖아. 그러면 나중에 B국 거주자한테 이 돈을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A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외금융부채죠. 돌려줘야 하는 돈이니까 대외금융부채. 경상수지 요 100억 달러와 그리고 금융계정을 통해 150달러가 유입됐다. 요거는 요 금융계정 50억 달러 투자받은 것도 덕분에 150달러가 유입이 된 거예요. A국 거주자는 C국 통화로 이걸 다 환전해서 C국 주식시장에 150억 달러를 다 투자했대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자, 1번 선지 A국의 국제투자 대조표에는 대외금융자산이 150억 달러일 거다. 이거는 맞는 게 여기 지문에 150억 달러가 유입되었다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150억 달러가 맞고 대외금융부채는 이거는 아까 해외 투자자 이거랑 연결을 짓는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 50억 달러니까 대외금융자산은 150억 달러 그리고 대외금융부채는 50억 달러라고 말할 수가 있겠네. 근데 처음에 2023년에는 이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게 0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대외금융자산이 150억이고 대외금융부채가 50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순대외 금융자산이 얼마가 된 거죠? 이 둘을 빼는 거니까 100억이 되죠. 근데 우리 지문에서 순대외 금융자산이 올라가면
그 나라의 대외지급 능력이 개선되었다라고 3문단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러면 2번도 맞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2024년을 가볼게요. 2024년에 A의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순자산이 모두 0이라고 해보자. A국의 주가는 예상대로 2배로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줘야 하는 돈이 2배가 됐어. 돌려줘야 되는 돈이 얼마였죠? 대외금융부채가 지금 50억 달러였는데 이게 2배가 됐다는 건 100억 달러를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지금 4번 선지 대외금융부채가 100억 달러다. 이거 맞는 얘기죠? 근데 C국의 주가는 2분의 1로 폭락했대요. A국 통화의 가치는 B국 통화에 대해서는 하락했는데 C국 통화에 대해서는 2배 상승했대요. 그러면 A국 통화의 가치가 C국과 비교했을 때 2배로 늘어났다는 건 C국 통화의 가치가 A국과 비교했을 때 2분의 1로 감소한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A국이 C국에 투자를 할 때 C국 통화로 환전을 했어요. 근데 C국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고요, 지금. 그럼 5번 선지. 일단 대외금융 자산이 원래 얘가 150억이었는데 이게 지금 주가가 2배 상승했죠. C국 주가가 2분의 1로 폭락했어. 그러면 이거 2분의 1로 폭락했으니까 얘 75억이겠죠. 그래서 75억 달러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환율이에요, 환율. C국 통화가 지금 A국 비교했을 때 2분의 1 감소했어요. C국 통화의 가치가 A국과 비교했을 때 2분의 1 감소했어. 그러면 C국 통화의 가치로 변동해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국제투자 대조표를 써야 되는데 75억에서 C국 통화의 가치가 지금 2분의 1 감소했기 때문에 75억이 아니라 37.5억 달러의 가치로 됐다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만약에 A국 통화 금액으로 C국의 주식회사에 전액 투자했으면 그냥 75억이었을 텐데 C국 통화로 환전했기 때문에 국제투자 대조표를 작성할 때는 그 나라의 돈의 가치로 기록을 해야 되죠. 왜냐면 3문단 마지막쯤에 보면 환율 변동에 따라 시장 가치에 대한 평가가 변동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준 통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자산과 부채는 환율 변동을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근데 C국 통화가 지금 달러화를 기준으로 하는 A국과 비교했을 때 2분의 1만큼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대외금융 자산의 가치도 2분의 1만큼 하락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었다. 그 다음 2024년도에 순자산 증가액과 순부채 증가액이 같았을 것이다 라는 건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경상수지 및 금융계정 순자산이 모두 0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금융계정 순자산이라는 게 계산식이 순자산 증가액에서 순부채 증가액을 빼는 거잖아. 찾아볼까요? 금융계정 순자산. 네, 1문단에 나와 있었죠. 금융계정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면 되는데 지금 방금 봤던 이 보기에 금융계정 순자산이 빵이 됐다라는 건 결국에 얘네들의 값이 같았다라는 걸 말하기 때문에 3번은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좀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 3번 문제. 이 문제도 좀 쉽진 않았죠. 거주자의 해외 주식 투자 증가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필수적이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방금 2번에서 봐서 알겠지만 경상수지가 흑자가 아니어도 해외 주식 투자는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 투자한 것을 이용해서 다시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경상수지가 흑자여서 나라에 돈이 있어야지만 다른 나라의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거주자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을 이용해서 해외 주식 투자의 증가가 가능하다. 이건 2번 문제를 좀 이해했으면 판단하기 쉬웠던 선지인 것 같아요. 2번. 한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적 거래는 국내 거래이므로 국제수지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국가 안에서 일어나는 거래도 국제수지표에 반영이 되어야죠. 그 다음 3번.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국내 주가 하락은 대외 지급 능력을 개선시키는 요인이다. 만약에 국내 주가가 하락을 하면 대외 금융 부채의 가치가 하락하겠죠. 왜냐면 국내 주가라는 건 어쨌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많이 안 하면 우리가 갚아야 되는 부채의 값도 이제 작아지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문에서 보면 대외금융 부채의 값이 작아진다라는 건 결국에 순대외 금융자산의 값이 커지는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외 지급 능력이 좋아진다, 개선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었고, 4번 순대외 금융자산은 환율 변동이 있을 경우에 괴리가 발생한다. 자, 금융계정과 괴리가 발생하는 건 환율 변동이 있을 때가 아니라 아까 비거래 요인이 없을 때, 그럴 때 같다고 했고, 우리 지문에 따지면 비거래 요인 변동이 없다면 얘랑 동일하다고 했잖아. 만약 괴리가 생겼다는 건 비거래 요인의 변동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겠죠. 틀렸고, 5번. 여기서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다른 법인에게 대파하는 경우에도 국제수지의 표기에 반영을 합니다. 특히 1문단 마지막 줄에 보면 2문단 마지막 줄이네.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기만 하면 수출입에 해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국제수지표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를 가면요. 가가 방금 3번에 1번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입니다. 순대외 금융자산이 음매값을 기록했다면 이듬해 순대외 금융자산이 양해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경상수지가 반드시 흑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비거주자의 국내 투자 자금으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경상수지 흑자일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맞는데 경상수지와 자본수지가 모두 흑자를 기록하면 금융계정 순자산도 양해값이다. 우리 1문단에서 경상수지랑 자본수지의 합에서 금융계정 순자산을 빼면 0이라 그랬어요. 얘가 양해값이면 얘도 양해값이어야 0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국제투자 대조표에는 기준통화, 자국통화의 환율만 고정되어 있으면 제3의 통화 환율에서는 가치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아니요. 달러화를 제외하면 우리 지문에 보면 기준통화 이외의 통화이면 가치평가가 반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3의 통화여도 가치 변동은 반영이 되겠죠. 1국이 다른 국가의 가공용 원재료를 제공한 후 가공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 소유권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자, 소유권 변동 발생 안 하면 수출입에서 제외가 되죠. 소유권 변동이 발생해야지만 국제수지에 반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라는 맞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